남자의 낮은 신음과 낡은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옥탑방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뒤섞였다. 그의 손가락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열에 들뜬 서투른 애무였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은 반응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삐걱거리는 침대 스프링보다 더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건 연기야. 나는 그의 귀에 사랑을 속삭였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지금 한서은이 아니다. 나는 지금 그가 민서라고 부르는 자유롭고 가난한 영혼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일 뿐이다. 이 좁고 먼지 쌓인 옥탑방은 나의 무대이고 내 위에 있는 이 남자는 나의 상대역이다. 민서야, 사랑해. 차민혁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순수한 예술가였다. 세상의 더러움과는 담을 쌓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 그는 나의 낡은 옷과 꾸며낸 가난을 사랑했다. 그는 내가 가진 비밀의 무게를, 내 이름 뒤에 붙은 거대한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났다. 나를 모르는 사람의 품에서 나는 잠시나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그에 맞춰 신음을 흘렸다. 연습한 대로 그가 듣고 싶어 할 만한 소리를. 잠시 후 그의 몸이 축 늘어지며 내 위로 무너져 내렸다. 땀과 물감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숨을 참은 채 이 무거운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금방 몸을 일으켜 옆으로 굴렀다. 그리고는 침대 옆에 놓아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연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가 뱉어내며 말했다. 역시 예술은 육체적인 행위야. 너와 함께 있을 때면 난 항상 새로운 영감을 얻어.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천장의 곰팡이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현실 너머에 무언가를 좇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점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얻는 영감이었으니까. 나는 말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내 옷들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낡아서 무릎이 해진 청바지 목이 살짝 늘어난 회색 티셔츠, 그리고 굽이 다른 운동화. 이것들은 나의 갑옷이자 나의 자유복이다. 한서은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잠시나마 벗어던질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유일한 탈출구. 벌써 가게. 그가 담배를 문 채 물었다. 응?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뻔한 거짓말. 내일 아침 나는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하녀가 가져다주는 아침 식사를 받아 먹어야 한다. 내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 재벌 3세와의 의미 없는 맞선 자리에 나가 인형처럼 웃는 것이다. 아쉽네. 이 밤의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그림 구상에 빠져 있는 듯 했다.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낡은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옥상에 서자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멀리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저곳이 나의 진짜 세계다.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단 한 줌의 온기도 없는 거대한 유리 감옥. 그리고 내가 방금 빠져나온 이 허름한 동네는 나의 짧은 외출이 허락된 임시 가석방 구역이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령이었다. 차민혁과의 관계는 나의 비겁한 저항이었다. 아버지의 통제와 위선적인 상류층 세계에 대한 반항. 나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더러워짐으로써 그들의 깨끗한 세계를 조롱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저항은 결국 나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다. 육체적인 관계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더 지독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비서가 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확인하기 전에, 감시 카메라가 나의 부재를 눈치채기 전에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마지막 버스를 기다렸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적어도 나처럼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겠지. 곧이어 헤드라이트를 밝힌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왔다. 나의 신데렐라 마차가 도착한 것이다. 자정이 되면 풀려버릴 마법.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승객은 거의 없었다. 나는 가장 뒷자리 창가의 자리를 잡고 턱을 괴었다. 버스는 밤의 도시를 유영하듯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지금 나의 자유에서 나의 감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밤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술에 취한 행인들, 화려한 가게의 불빛,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내려앉은 도시의 고독. 나는 이 버스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의 감옥, 나의 집. 그곳에는 나를 딸이라고 부르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 않는 남자가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영환. 나의 아버지. 작년 겨울 그의 생일 파티가 떠올랐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과 축하를 나누던 밤. 그는 내게 다가와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은아, 저기 대성그룹 박 회장님께 가서 인사드리렴. 내 혼사길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 최대한 살갑게 굴어라.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 아닌 정략적인 거래를 앞둔 상인의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인형처럼 웃으며 늙은 회장의 술잔을 채워주었다. 그날 밤 나는 토기가 치밀어 올라 화장실에서 먹은 것을 전부 개원했다. 그런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낡은 옷 뒤에, 김민서라는 가명 뒤에 숨어 잠시나마 진짜 숨을 쉬고 싶었다. 그때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에 생각의 흐름이 끊겼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젖은 창문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비는 언제나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다음 정류장은 청담 사거리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내가 내려야 할 곳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벨을 눌렀다. 그리고 버스카드를 찍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줬다. 없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다른 주머니도 뒤져보았다. 가방 안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버스카드도 지갑도 없었다. 아마 민혁의 옥탑방에서 옷을 갈아입다 흘린 모양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운전기사 옆에 서 있는 중년의 차장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음번에 꼭 2배로 낼 테니 이번 한 번만. 차장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의 낡은 옷차림이 나의 가난을 증명하고 있었다. 뭐라는 거야. 돈 없으면 타지를 말아야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그의 고함 소리에 버스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승객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수치심에 목이 메어왔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실수로. 시끄러워. 어디서 거짓말이야.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도둑년처럼 당장 내려.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저항했지만 그의 악력을 이길 수 없었다. 내리라고 이 거지 같은 년아. 그는 나를 버스 계단 아래로 세차게 밀어버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흠뻑 젖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졌다. 무릎에서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버스는 매정하게 매연을 내뿜으며 출발했다. 출발하던 버스의 뒷바퀴가 웅덩이의 흙탕물을 내게 그대로 튀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텅 빈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다. 서러움보다 분노가 치밀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그가 말한 거지 같은 년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비추며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눈을 찌르는 불빛에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후 뒷좌석의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나는 경계심에 뒷걸음질 쳤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낮고 듣기 좋은 중저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다요. 나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차에, 특히 이런 고급차에 올라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비에 젖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곳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였다. 남자는 내 망설임을 읽었다는 듯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였다. 시간 없어. 타요. 나는 결국 포기하고 그의 차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다. 그는 앞 좌석에 있던 두꺼운 담요를 내게 건넸다. 덮어요. 나는 말없이 담요를 받아들고 젖은 몸을 감쌌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김 기사, 아까 그 심야버스, 우리 태민 운수 소속 맞지?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 운전기사와 차장 인상착에 전부 파악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CCTV 영상도 확보하고. 회장님, 태민 운수. 나는 그제야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전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밤의 도시를 달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이 차창에 비쳤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나를 모욕한 차장에게, 그리고 이 부조리한 상황에. 그의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다. 긴장이 풀리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따뜻한 히터와 부드러운 주행감에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나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담요를 꼭 쥔 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다. 몸을 뒤덮고 있는 것은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이었고 내가 누워있는 침대는 구름 위에 떠있는 듯 안락했다. 어젯밤의 차가운 비와 아스팔트의 고통은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여긴 어디지?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거대하고 낯선 방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비에 젖은 서울의 마천루들이 구름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나는 지금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어딘가에 떠 있었다. 방 안의 가구는 몇 개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극도로 절제된 디자인의 최고급 품이었다.
최소한의 것으로 완벽한 공간을 지배하는 주인의 성격을 닮은 방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버스 차장의 모욕, 쏟아지는 비, 그리고 검은 세단. 그 남자. 권태민.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내 몸을 확인했다. 다행히 어젯밤 입었던 낡고 축축한 옷 그대로였다. 그 위에는 마른 가운이 하나 걸쳐져 있었다. 몸에 상처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아버지의 세계에서 대가 없는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에게 베푸는 친절에는 언제나 욕망이라는 끈적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이 남자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 몸 아니면 내가 가진 다른 무언가. 그때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일어났소.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의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회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위압감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과 깔끔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다. 우선 마시고 몸부터 녹여요. 옷은 급한 대로 내 것을 가져왔소. 사이즈가 클 테지만 젖은 옷보다는 나을 거요. 그는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내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나를 조금도 위협하지 않으려는 계산된 거리였다. 나는 그를 경계하며 쏘아 붙였다. 여기가 어디죠?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는 내 날 선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내 집이요. 어젯밤 당신은 내 차에서 잠들었고 갈 곳을 몰라 우선 이리로 데려왔소. 비가 그치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원하는 건 없소. 교집말.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애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친절을 베풀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뭘 원하냐고요.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공포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그는 내 발악을 잠시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 아래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 허세를 그가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버스에서 쫓겨나던 당신 눈빛이.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낯설지가 않아서 그랬소.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여버렸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알아볼 때의 담담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쉬고 있으시오. 배고프면 주방에 먹을 것이 있으니 마음대로 하고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낯설지가 않아서. 그는 나의 무엇을 본 걸까? 나의 초라함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분노. 나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집에서 마셨던 그 어떤 고급 차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도를 조금도 알 수 없었기에 더 이상 경계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일단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이 이상한 남자의 이상한 친절을 비가 그칠 때까지만 받아들이기로.
나는 그가 가져다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묻어있는 커다란 스웨터는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도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이 비가 나를 새로운 어딘가로 데려가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다. 밤새 비에 씻긴 서울은 유리처럼 투명한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낯설지만 포근했던 하룻밤의 끝을 실감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나의 세계로, 나의 감옥으로. 나는 그가 가져다 준 옷을 곱게 개어두고 아직 축축한 기운이 남아있는 내 낡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그의 커다란 스웨터가 주었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맨살에 와닿았다. 그는 서재에 있었다.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어젯밤 스웨터를 입고 있던 편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한 기업가의 얼굴이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펜을 내려놓았다. 일레오나소, 네, 하룻밤 신세 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었다. 비록 그의 의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가 내게 베푼 하룻밤의 안식은 진짜였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거요? 그의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으로요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다. 친구 집에요. 걱정 마세요. 이름이 뭐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이름을 입에 올렸다. 히까 김민서입니다. 거짓말. 하지만 이 이름은 어쩌면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특별하지도 주목받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 연락처라도 알려주시오. 다음에 또 곤란한 일이 생기면. 괜찮아요. 저 휴대폰도 없고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아서요. 나는 서둘러 그의 말을 잘랐다. 그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 하룻밤의 기적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현관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잠깐, 그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 와서 박혔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젯밤 당신을 모욕했던 버스 차장은 오늘 아침부로 해고됐어. 나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건 내 회사의 관리 책임이니 당연한 조치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직업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기댄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인서 씨, 그가 내 가짜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 회사 본사 건물에 미화원이 한 명 필요하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직원용 기숙사를 제공하지. 할 생각 있어. 나는 할 말을 잃고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미화원 청소부 법무부 장관의 딸인 내게 청소부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욕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그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라는 것이었다. 내 자존심이 한서은으로서 받아온 교육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기회야. 완벽한 도피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버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지만 청소 불안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더러운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한 번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 없는 내가.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다. 교양 있는 숙녀 한서은과 자유를 갈망하는 김민서. 권태민은 내 갈등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재촉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 원하지 않는 맞선 자리, 숨막히는 파티. 그리고 어젯밤 쏟아지는 빗속에서의 처절한 무력감.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결심했다. 네,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민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일 아침 9시까지 태민 운수 본사 로비로 오시오. 김기철 실장을 찾으면 그가 안내해 줄 거요.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들었다.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아주 건조하게 처리되었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조용히 그의 서재를 나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친구의 집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 김민서의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딛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내가 방금 지어낸 가짜 이름이 곧 나의 유일한 현실이 될 터였다. 태민운수 본사 빌딩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였다. 내가 어젯밤 머물렀던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처럼 이곳 역시 그의 왕국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김기철 실장을 만나자 그는 나를 조금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김민서 씨라고 부르며 다른 신입 사원에게 하듯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내게 미화원 유니폼과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머물게 될 직원 기숙사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기숙사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에 있었다. 내가 배정받은 2인 1실의 작은 방은 내 본가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이상하게도 아늑하게 느껴졌다. 창문도 하나뿐이고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지만 이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아버지의 감시도 하녀들의 불필요한 친절도 없는 나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날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대걸레를 잡았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를 닦다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끝없이 바닥을 닦았다. 퇴근할 무렵에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씻는 둥 마는 둥 침대에 쓰러져 생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조차 꾸지 않았다.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아졌다. 아무 생각도 할 틈이 없었다. 그저 눈앞의 더러움을 치우고 땀 흘려 일하고 지쳐 잠드는 하루의 반복. 그 단순한 노동의 리듬 속에서 나는 복잡한 고민과 아픈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무심코 내 손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곱고 부드럽기만 하던 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다. 여기저기 긁힌 상처도 보였다. 한서은의 손이었다면 당장 최고급 네일샵으로 달려가 관리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민서인 나는 그 흉하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이 손은 내가 처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권태민 그는 나의 회장님이었다. 나는 가끔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었다. 그가 수많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로비를 지나갈 때 나는 다른 직원들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한 빌딩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주인처럼 무심한 시선으로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수많은 시선들 중에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다 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내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 낯선 세계에서 부서지지 않고 잘 버텨내는지 멀리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침묵의 계약과 미묘한 교감이 존재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텅 빈 임원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낮 동안의 소음과 분주함이 모두 사라진 빌딩은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 벽에 걸린 추상화.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풍경에 익숙했다. 우리 집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비가 내리던 2년 전의 어느 가을밤이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사교 파티.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기름진 얼굴의 한 늙은 정치인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인사드려라. 다음 총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분이다.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눈은 노골적으로 내 몸을 훑었다. 그가 내민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다. 그는 내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내 허리를 감쌌다. 따님을 아주 예쁘게 키우셨습니다, 장관님. 꼭 아버님을 닮아 기품이 넘치는군요.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과찬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내 고통과 수치심을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의 딸이 아니라 그의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장식품이자 필요할 때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거래 수단이라는 것을. 부해읍. 나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에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위액을 개원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독처럼 내 안에 남아있었다. 나는 텅 빈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땀과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보았다.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모습.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날 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억지 미소를 짓던 한서은보다 100배는 더 떳떳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다. 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삐걱삐걱. 대걸레가 바닥에 닿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나는 지금 내 과거의 더러운 흔적들을 내 손으로 직접 닦아내고 있었다. 몸은 고되고 등은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마침내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김인서로서의 삶은 단순하고 평온했다. 나는 낮에는 땀 흘려 일했고 밤에는 기숙사 룸메이트인 아주머니와 시시콜콜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나는 서서히 아주 조금씩 평범한 삶의 온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한서은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마저 품게 되었다. 하지만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은 유난히 일이 고된 날이었다. 회사 전체 대청소 때문에 야근까지 하고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기숙사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은 어둡고 조용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검은색 밴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검은 양복 다부진 체격 감정 없는 표정. 그들은 아버지의 경호원들이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끝났다. 나의 짧았던 자유가, 나의 소중했던 비밀이 모두 끝장났다. 가장 앞쪽에 서 있던 경호팀장인 듯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장관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안 가요. 난 이제 당신들 아가씨가 아니에요. 아가씨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좋게 말씀드릴 때 따라오시는 게 싫다고 했잖아.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른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내 앞을 막아섰다. 한 명이 내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이거 놔 사람 살려. 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나를 벤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끔찍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절망감이 나를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벤 앞을 가로막았다.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나를 놓쳤다.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내가 알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한 분노만이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며 맹수처럼 고요하지만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경호팀장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당신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권태민은 대답 대신 눈 깜짝할 사이에 경호팀장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른 경호원들이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는 전문가였다. 나는 멀리서 내가 알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낯선 맹수의 무자비한 폭력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분도 차에되지 않아 아버지의 정예 경호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경호팀장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영환 장관에게 똑똑히 전해. 이 아이 이제 내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이 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네 목숨으로 갚게 될 거라고. 그는 남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천천히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내 얼굴에 와닿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김민서라는 나의 연극은 그의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는 다시 그의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구해준 남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법무부 장관 한영환의 딸 한서은이라는 것을. 펜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김민서가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은 한서은.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 한영환이에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을 속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나를 경멸할 것이라고, 혹은 나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며 정치적인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내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나는 놀라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내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리고 한영환이라는 이름에 아주 오랫동안 묵혀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내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나는 펜트하우스의 유령이 되었다. 나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권태민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가진 패를 언제쯤 꺼내 보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며 거대한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이라고, 혹은 나를 이용해 아버지를 협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그런 존재였으니까. 쓸모있는 장기짝. 며칠이 지났다.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문 앞에 말없이 식사를 가져다 두고 내가 잠들었을 시간에 조용히 그릇을 치워갈 뿐이었다. 그의 배려는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내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편이 나았다. 이 알 수 없는 친절과 인내는 내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고문이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그는 마침내 내 방문을 노크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언제까지 이럴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드릴 수가 없다고요. 내 목소리가 비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착각하는군. 그가 말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한서은이 아니야. 김민서야. 나는 충격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법무부 장관의 딸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오. 갈 곳 없는 내 회사 직원 김민서 씨를 잠시 보호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 그만 겁먹고 밖으로 나와. 한서은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김민서의 삶을 살아. 적어도 이 집 안에서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다. 나는 그가 나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내 존재 자체를 내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김민서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나를 거래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각자 책을 읽었다.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그는 내가 창밖을 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고요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악몽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 나를 상품처럼 핑핑하던 남자들의 시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절망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다시는 잠들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한 유령처럼 그의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인기척에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고만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다음 행동을 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부서질 듯한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마주잡아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귓가에 자장가처럼 울렸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눈물이 섞인 서툴고 절박한 키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뒷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그의 입맞춤은 내가 겪어본 모든 것과 달랐다. 그것은 빼앗거나 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내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주는 듯 단 조심스럽고 경건한 행위였다. 그는 나를 안아 올려 침대로 옮겼다. 그는 내 옷을 벗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옷 위로 내 상처받은 영혼을 먼저 어루만졌다. 그는 내 이마에 눈꺼풀에 눈물이 흐른 뺨 위에 입을 맞추었다. 괜찮아, 괜찮아 민서야. 그가 내 진짜 이름을 내가 선택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안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과거의 더러운 기억들이 지워지고 새로운 온기가 새겨지는 것 같았다. 내 몸은 언제나 평가받고 이용당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 아래에서 내 몸은 처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성전이 되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고통 대신 충만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의 몸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외로운 영혼과 외로운 영혼이 만나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피난처를 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내내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절정의 순간 나는 쾌감과 함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모든 슬픔과 수치심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는 대신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는 잠든 내 곁을 밤새도록 지켜주었다. 나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워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김민서라는 이름은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임시 보호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일하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서류에서 눈을 뗄 때마다 나를 찾아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나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이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성싱인 한은 결코 우리가 평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운명이었다. 폭풍의 첫 번째 징조는 사소한 뉴스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태블릿 화면에 뜬 헤드라인. 태민운수 탈세 혐의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권태민은 기사를 읽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부쩍 바빠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김기철 실장이 수시로 그의 펜트하우스를 드나들며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했다. 공정위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항만 사용 허가권, 재심세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부, 법무부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아버지. 나는 거실 한쪽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마침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남자에게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권태민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왕국이 나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있는 그의 뒤로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제가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게 헛소리.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 싸움은 네가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멀고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트럭 회사 사장이었어. 정직했고 성실했으며 사람을 믿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15년 전 아버지는 한 유력 정치인의 비자금 운반책이라는 누명을 썼어. 아버지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어.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완벽해 보이는 삶 아래에 그런 끔찍한 상처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았지. 그리고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옥에 처넣겠다고.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지난 15년을 바쳤어.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의심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회사 버스, 비 내리던 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했던 우리의 첫 만남. 그리고 내 아버지 한영환. 그 역시 유력한 정치인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긍정보다 더 잔인했다. 알고 있었군요.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던 거군요. 저를 이용한 건가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건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 남자가 실은 나를 가장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내가 그에게 주었던 하룻밤의 위로, 나의 모든 고백과 눈물,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온기가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내가 1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원수가 맞아. 절망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너는...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이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를 만난 건 계획에 없었어. 너를 사랑하게 된 건 내 복수에도 내 인생에도 없던 일이었단 말이다. 나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주었던 안전함은 복수심이라는 칼날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기댔던 그의 품이 이제는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밭길이 되어버렸다. 권태민의 고백은 내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유일한 진심이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를 밀어냈다. 우리는 펜트하우스의 양끝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섬처럼 서로를 바라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내게 시간을 주었지만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았다. 이틀 뒤 그는 서재로 나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다. 말로만 해서는 내 진심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아오. 그가 말했다. 그러니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시오. 오늘 저녁 당신 아버지를 만날 자리를 만들었소. 당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그는 나를
이 지독한 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작정이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최고급 소파에 앉아 여전히 오만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질책부터 했다. 길꼬리, 이게 뭐냐? 당장 집으로 돌아갈 준비 못해. 그는 내 옆에 서 있는 권태민은 없는 사람 취급했다. 이만하면 됐다. 내 철없는 반항 노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알아. 이놈한테는 내가 적당히 보상해 줄 테니. 보상은 장관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권태민이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테이블 위에 서류봉투 하나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15년 전 서해물산을 뇌물수수 혐의로 무너뜨리고 그 대표였던 강상철 회장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권태민은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당시에 수사기록 위증된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기록된 장부 사본까지. 강상철 회장은 당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당신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자 그는 걸림돌이 됐어.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거다. 당신의 더러운 돈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헛소리 증거도 없는 음해일 뿐이다. 증거가 왜 없습니까? 권태민이 나를 돌아보았다. 가장 확실한 증인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다. 이번에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처음엔 당신 딸에게 접근한 게 맞소.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니까. 어떻게든 곁에 두고 이용할 생각이었지. 아버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 봐라. 서은아, 이놈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한 것뿐이야. 하지만 틀렸소. 권태민은 아버지가 아닌 오직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 딸을 만나고 모든 계획을 버렸어. 비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도 울지 않던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내 복수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오. 나는 당신의 딸을 사랑하게 됐어. 당신 같은 괴물이 망가뜨리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의 진심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아버지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년, 결국 이딴 놈에게 놀아나서 애비를 배신해. 네가 지금 입고 먹고 자는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잊었어.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순간 내 평생을 지배해온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나는 권태민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계획까지 내 앞에서 고백하며 내게 진심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선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집을 떠나오던 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었다. 언젠가 나를 지켜줄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다. 나는 그 USB를 권태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 장부예요. 지난 20년간 그가 받은 모든 뇌물과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들이 전부 담겨 있어요. 당신에게 필요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한서은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딸도 권태민의 복수를 위한 장기짝도 아니었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권태민은 내 손을 힘껏 잡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장 지독한 진실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서로의 편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내가 건넨 USB는 스모킹건이 되었다. 권태민이 15년간 모아온 다른 증거들과 결합되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은 법무부 장관의 추악한 이면에 대한 특종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의 철옹성 같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장관직에서 사퇴했고 결국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나는 TV 화면을 통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다. 어떤 통쾌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는 듯한 텅 빈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한씨 가문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 상속권을 포기했고 그들의 세계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추방했다. 비로소 나는 진짜 김민서도 가짜 한서은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떨고 있지 않았다. 나는 권태민의 펜트하우스 따뜻하고 안전한 거실 소파에 앉아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그 차가운 비가 이제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나의 남자 권태민. 그의 삶을 지배했던 지독한 복수심은 이제 사라졌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리고 나의 상처 또한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상처 입은 두 영혼이었고 서로의 부서진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소래대 괜찮았다.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화려한 새장 속에 갇혀있던 공주님, 한서은. 자유를 갈망하며 밤거리를 헤매던 가짜 김민서. 그리고 마침내 사랑 안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낸 지금의 나.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폭풍우가 없는 잔잔한 바다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이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기꺼이 함께 비를 맞아줄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궂은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기댈 수 있는 항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내 이름을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대가로 나는 나 자신과 이 남자를 얻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진실. 그가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다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무슨 생각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뺨에 손을 뻗어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비가 와서 좋아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삶은 동화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비와 바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비를 맞을 것이다. 서로의 천에 기대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행복의 전부였다. 때로는 길에서 쫓겨나고 차가운 빗 속에서 길을 잃어야만 진짜 가야 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장 거센 비바람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비는 결국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